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강명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그 겨울에 내리던 눈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방송국에 간다며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갔다. 젊은 날 아내는 아주 가끔 방송에 나가 메이크업을 강의하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방송 출연은 하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텔레비전을 켜보라는 문자가 왔다. 패널들과 방청객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들여다보는 프로였다. 사회자가 오늘 초대 손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오늘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재직 중에 계신 조앤양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패널과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재혼한 생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저 혼자 자라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주립대학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되신 양 교수님의 인생 역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여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 자그마한 체구에 특징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다. 버림을 받았다는 사회자의 소개 때문인지 여자의 모습이 드세 보였다.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으셨다는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간 다음부터 며칠간 폭설이 계속 내렸어요. 그때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아 길이 막히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낳고 길이 뚫려도 아버지가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업고 집에 가보니 다른 여자가 살림을 살고 있었대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 조앤 양이라는 저 여자는 정이었다. 양정이. 말할 때는 얼굴 표정이 풍부하고 몸짓 또한 과장돼 보여 모르겠더니 입을 다물자 서서히 예전의 정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파란색 정장 차림에 귀에는 조그마한 진주 귀걸이가 매달려 반짝이고 있었다. 외국에 살다 들어와서인지 풍기는 면모가 여간 세련된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폭설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정의를 몰라볼 뻔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갯벌이 밀물이 되면 바닷물 속에 잠기는 그런 바다가 있는 인천은 나의 고향이자 아내의 고향이고 누이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곳이다. 100km로 달리던 차는 부평 인터체인지를 지나자 움찔움찔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기던 것조차 멈춘 채 차들은 주차시켜 놓은 것처럼 움직일 줄 몰랐다. 어디에선가 사고가 난 듯 보였다. 시속 100km, 아니 200km로 달리던 내 인생에 사고가 난 것은 전임 교수가 된 이듬해였다. 대학원에 다닐 때 나는 이미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바로 전임이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겨울이면 미리 오마하고 단단히 약속한 것처럼 어김없이 방문하는 우울이란 손님이 있었다. 손님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았다. 칙칙하고 암담한 죽음에 대한 환상을 몰고 왔다. 10층에 있는 내 연구실에서 훨훨 뛰어내리는 달콤한 유혹은 자주 나를 못 견디게 했다. 길을 걷다가 강의를 하다가 잠을 자다가 그 자리에 어떤 폭발물 같은 것이 떨어져 그대로 가루가 되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신경정신과 병원에를 다녀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아내의 추궁은 당연했다. 그때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교수의 직함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다소 호화스러운 주택과 꽤 큰 금액의 정기 예금 통장이 있었다.
물론 그것들은 장인 어른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을 끼고 돌면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옆에 내가 다니는 신경정신과 병원이 있었다. 2층에 있는 진료실 창문 밖으로 늙은 은행나무가 안을 들여다보듯 서 있었다. 은행나무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는지 어쩌다 찾아갔는데 은행나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의사와 상담할 때 나는 늘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뻗어 있는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의사는 나의 직업이며 주소며 차림이며 또 내게서 풍겨나는 풍요로운 냄새를 맡으며 아내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착한 아내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의사는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사랑. 그런 감정은 내게 이미 사치였다.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었다. 내 생각을 말하자 의사는 아내와는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었다. 아내와 만난 것을 얘기하자면 아픈 내 유년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때 나는 자유공원에서 부두 쪽 가파른 언덕에 벌집처럼 형성된 판자촌에 살았다. 나무 조각들을 얼고 설고해서 만든 그 집은 겨울이면 황소만한 바람이 자기 집인 양 들락거렸다. 나무가 떨어져 나가 틈이 생기면 신문지로 틀어막거나 널빤지를 댔다. 오랫동안 나는 기운 바지를 볼 때마다 그 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아침에 공중변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공중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아낙네의 모습들이 실에 꿰인 듯 줄줄이 딸려 나왔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난민촌이라고 불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두에 나가 짐을 나르거나 시내 쪽에 모여 있는 부촌 사람들의 일을 해주거나 심포신장에 나가 노점을 하거나 단무지 공장에 나가거나 미군 부대 쓰레기통으로 흘러나오는 음식을 가져다가 꿀꿀이죽을 만들어 팔거나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심포시장에 있는 밥집에 나가 일을 했다. 웬수여, 웬수. 네 아버지가 웬수란 말이여. 아범이 될 때까지 배운 거라곤 가져다 바치는 것 까먹는 것 뿐이니 그놈의 노릇을 어디다 써먹어? 여긴 연백이 아니여. 낯설고 물선 인천이란 말이여. 이북에 있다는 땅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과수원도 다 소용없단 말이여. 꿈 깨시오, 꿈 깨. 허다 못해 쌀집 배달부를 하더라도 좋소. 무언가 좀 해보시오. 국수조차 먹지 못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다그쳤다. 아버지는 연백평야에서 만석군지기의 대지주 아들이었다. 그곳 사람들 중 할아버지의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봄이면 사과꽃으로 뒤덮는 바다처럼 넓은 과수원도 있다고 했다. 공산화가 되자 지주들은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의 할아버지도 그때 제일 먼저 희생당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그들이 말하는 악덕지주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 몸을 움직여 마당 하나 쓸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할머니는 산속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찾아와 상당한 가격의 폐물을 허리에 감아 월남을 시켰다. 아버지는 폐물들을 하나하나 팔아먹으며 살았다.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던 폐물이 내가 태어났을 때는 동이 났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폐물 팔러 다니는 일도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살았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이었다. 어머니가 감기로 쓰러져 누웠다. 그날 벌어 그날 살던 식구들은 국수조차 구경하지 못했다. 하루 2장 떼던 연탄도 떨어졌다. 언 방에서 식구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있어도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간호하던 누이가 쓰러졌다.
어머니는 억지로 일어나 누이의 약을 구하기 위해 나갔다. 누이는 언 방에서 온 몸이 불덩이가 되어 헛소리를 했다. 누이를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입가에 늘 마른 버짐이 핀 누이는 나보다 2살이나 어리지만 늑대는 나보다 조숙했다. 내 뒤를 따라다니며 얼뛰고 모자란 나를 챙겼고 내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려 놀았다. 생김은 가냘프고 여리여리했지만 어디서 그런 강인함이 나오는지 어머니가 식당에 나가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을 깔끔히 돌보았다.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나는 언제나 누이의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다. 편식이 유난히 심하고 의욕이 없고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나에 비해 누이는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하고나 잘 놀고 공부 또한 야무지게 잘했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는 날이면 누이는 내 교실로 와 옥수수빵을 책상 위에 놓고 갔다. 반면 내가 급식을 하는 날이면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빵을 몽땅 먹어치웠다. 그 나이까지 나 또한 아버지처럼 염치도 모르게 살았다. 아랫목은 늘 나를 위해 비어져 있었다. 맛있고 좋은 것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어쩌다 미군들이 피난민촌으로 와서 과자나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면 그것은 내 차지였고 누이는 내가 쓰다 남은 옷가지나 음식들을 먹었다.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대신 낮게 드리운 하늘에서 솔솔 뿌리기 시작한 눈송이가 밤이 되자 어린 밤송이만큼이나 굵어져 갔다. 그날 밤 내내 눈이 내렸다. 눈은 집을 덮어버릴 듯이 내리고 또 내렸다. 밤이 깊어서야 어머니가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약과 먹을 것을 구해왔다. 그땐 이미 불덩이 같던 누이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습기가 차 불기 없는 방은 더욱 춥고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해대던 누이는 아버지와 내가 잠든 사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다. 급성 폐렴이었다. 눈 내리는 월미도 앞바다에 누이를 뿌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목화송 같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자유공원에서 옛 시청 쪽으로 난 돌층계 옆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빽빽히 서 있었다. 그 길에 서서 엉긴 나뭇가지 사이로 올려다본 하늘은 엉기는 눈발로 몹시 어지러웠다. 내 마음같이 혼란스러웠다. 하늘이 몽땅 가루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바다에 뿌려진 누이가 눈으로 환생해 내리는 것 같았다. 나도 가루로 부서져 누이가 뿌려진 바다에 눈처럼 녹아내리고 싶었다. 눈은 그 다음 날까지 내렸다. 누이가 죽자 이상한 변화가 왔다. 누이의 혼이 씌워진 것처럼 누이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누이처럼 다부진 표정으로 앉아 공부를 했다. 늘 혼자 떨어져 있었던 나는 친구들과 곧잘 어울려 놀았다. 그리고 새벽이면 신문을 돌렸다. 그해 나는 상위 그룹의 아이들 몇몇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인천중학교에 합격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등록을 하지 못하고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동인천역 광장에 나가 남은 신문을 팔았다. 경동 사거리에서 유동 쪽으로 가다 보면 명산부인과가 있었다. 도로 쪽으로는 3층짜리 하얀 병원 건물이 있고 옆으로 잘 꾸며진 정원이 있었다. 대문 오른쪽으로 난 주차장에는 늘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그날은 셔터가 반만 올려 있었다. 그리고 셔터 앞에 이상한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무심코 집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색으로 빛나는 알 굵은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나는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비상벨을 눌렀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길게 하며 나와 의아해하며 물었다. 신문 돌리는 아이 아니냐?
네가 비상벨을 눌렀단 말이지? 네, 이거. 나는 얼른 주머니를 내밀었다. 주머니를 받아든 남자는 움찔하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내가 가리키는 반쯤 올린 셔터문을 보며 몹시 당황해하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집안에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근엄해 보이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며 허둥댔다. 나는 소란스러운 그 현장을 떠나 나머지 신문을 돌렸다. 다음 날 새벽 그 집 앞에 갔을 때 주인 남자가 운동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서 있었다. 네가 어제 그 아이냐? 네, 내가 이 병원 원장인데 들어오너라. 아직 돌려야 할 신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럼 신문 다 돌리고 오너라. 아침이나 함께 먹고 싶어서 그래. 신문을 다 돌리고 그 집 앞에 갔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나와 차에 올랐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형 하나와 중학교 교복을 입은 동생이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는 내 또래였다. 차는 곧 출발하지 않았다. 잠시 후 자주색 코트를 걸친 앙증맞은 차림의 여자아이가 빨간 가방을 메고 나왔다. 기사는 그 아이를 안아서 차에 태우고는 문을 닫았다. 차가 내 앞을 지날 때 여자아이가 방긋 웃어 보였다. 원장은 대문 안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넋이 나간 얼굴로 차가 사라져버린 쪽을 보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나는 원장의 손에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가 아침상 앞에 앉았다. 어서 먹어라. 먹은 다음에 보석을 찾은 보답도 할 것이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맛보는 그런 음식들, 고기를 잔뜩 뜯어 넣은 고깃국과 하얀 쌀밥과 불고기와 야채 샐러드, 후에 이름을 안 것이지만 야채 샐러드를 먹었다. 어디에 살고 있니? 공원 옆 피난민촌에 살아요. 그래, 아버지가 피난민이신가 보네. 뭘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니? 어머니가 식당에 나가 일하세요. 학교는 다니고 있고, 올해 인천중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못했어요. 그럼 학교에 다니면 1학년이란 말이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보았다. 인류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원장의 아들은 모두 기부금을 내고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후에 알았다. 내가 포기한 그 자리를 원장의 아들이 들어간 것이다. 원장은 내게 말했다. 너에게 무언가 보답을 해야겠어. 이러면 어떨까? 내년에 다시 인천중학교에 합격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까지 가르칠 테야. 약속하마. 이듬해 나는 다시 그 중학교에 합격해 원장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녔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작정 학비 지원받는 것이 불편해 원장의 딸 공부를 봐주었다. 지금 내 아내가 원장의 딸 윤정이다. 나는 의사에게 아내를 만난 사연을 길게 말했다. 의사는 진지하게 간혹 흥미를 보이면서 나의 말을 들었다. 의사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생활이 안정되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아픈 기억들이 나를 우울의 늪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꾸준히 복용하라며 약을 지어 주었다. 그 약을 먹으며 긴 겨울을 났다. 약을 먹으면 세상이 느슨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 아이를 만난 것은 겨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3월 중순이었다. 누군가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나는
대답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아이가 내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보았다. 몇 년째 강단에 서왔지만 첫눈에 그렇게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아이는 군청색 플레어 스커트에 나중에 그것이 고등학교 교복 치마라는 것을 알았다. 코트도 걸치지 않은 검은색 스웨터 차림이었다. 어두운 옷 색깔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이의 얼굴은 파리했다. 아이는 잔뜩 굳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양정희라고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하니까 이번에 우리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양정희라고 다시 말했다. 마치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눈앞에 서 있는 듯 미숙하고 연약해 보였다.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낯익은 얼굴, 그것은 내 유년 시절 피난민촌의 아이들 모습이었다. 아니, 죽은 내 누이였다. 고아나 다름없다는 조교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가고 나서 나는 이상하게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 양쪽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난 느낌이었다. 밖을 내다보니 내가 죽음에 대한 환상과 싸우고 있는 동안 나무는 잎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련은 꽃봉우리 속으로 물기를 가득 끌어올리고 있었다. 약에 의해 잠자고 있던 내 몸의 세포들이 이른 봄처럼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내 몸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긴 터널을 빠져나와 레몬빛 봄볕이 쏟아지는 언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얼마 후 의사는 말했다. 조울증이란 조증과 울증이 번갈아 찾아오는 현상을 말해요. 조증일 때는 의욕이 과잉되어 현실성이 없는 일까지 가능하게 생각이 되지요. 예술가들은 대개 이때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도 하지요. 울증이 오면 반대로 의욕이 없어지고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여 자해나 자살을 하는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조증이 점점 사라지고 울증만 남아요. 교수님도 그런 경우였는데 조금 남아있던 조증이 어느새 커져 울증을 몰아냈어요. 이제는 감정의 밸런스가 맞아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는 의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주위를 수소문해서 아이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야무지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는 방세를 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했다. 그 아이만 하던 시절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탤런트 교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방송국 PD로 있는 친구의 제의로 문학 산책 코너를 하나 맡았는데 문학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간다는 이유로 내 프로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내가 맡은 강의 또한 학생들에게 인기를 더해갔다. 방송 일에, 학교 강의에, 세미나에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나는 지칠 줄 몰랐다. 어느 날 그런 나에게 아내가 말했다. 당신 달라졌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던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느낌만으로도 그걸 알아요. 아내의 의부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내는 집요하게 나의 행선지를 챙겼다. 강의 시간을 체크하고 조교로부터 나의 일정을 보고받았다. 방송 녹화가 있는 날이면 몇 시에 끝날 것인가를 물어 방송국 앞에 와서 기다렸다. 내 넥타이와 양복 색깔에까지 이상한 의미를 부여했다. 나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이상한 꼬투리를 끄집어내기도 했다. 아내는 그렇게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나는 아내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돈 때문이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내게 아내가 말했다.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해 보세요. 난요, 부자 아버지 가진 것밖에 없어요. 학교도 돈으로 들어갔고, 돈으로 졸업을 하고, 남편도 아버지가 돈으로 키운 남자. 그래도 내가 아주 행복한 여자인지 알았어요. 헌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날 마스코트로 여겼어요. 공부를 못해도 허허, 피아노 치기 싫어해도 허허. 요즘 당신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뭐라 해도 당신은 허허하고 넘어가지요. 하지만 난 알아요. 당신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말해봐요.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난 장인 어른을 존경하고 닮고자 했지. 학비를 대주었다는 그런 이유만은 아니요. 내 아버지는 죽어가는 자식에게 약 하나 먹이지 못했는데 장인은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었소. 그게 그 소린가요? 돈 때문이라는? 당신은 그런 장인을 닮았소. 아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베푸셨는데 난 받을 줄만 알아요. 여보, 난 당신한테 버림받는 거 싫어요. 아내는 울부짖었다. 사실 아내는 예쁘지도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산업미술과를 그것도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다. 장인은 외동딸을 인형처럼 꾸미고 예뻐했다. 나는 아내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가르쳤다. 당시 장인의 산부인과는 전쟁이 끝난 후 태어나는 신생아들로 병원이 넘쳐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장인은 나를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박사과정을 밟게 하고 전임이 되자 아파트와 승용차와 변두리의 땅까지 혼수로 주며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내게 사랑 따윈 사치였다. 생존의 수단이었다.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 누이처럼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다. 아내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금 아내는 무엇인가에 눈을 떠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는 내 방 조교에게 전화를 해서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욕을 했다. 조교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같은 과 여자 교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다. 동료 교수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기이한 행동은 함께 일하는 방송국 스태프에게까지 옮아갔다. 드디어 분장사 아가씨의 멱살을 잡은 날 처가 식구들은 아내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견딘 것은 그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빛깔의 옷 때문인지 아이의 눈망울은 빛났으며 긴장한 얼굴에서는 생활의 활기를 보았다. 뚫어질 듯 응시하며 강의를 듣고 있는 아이는 내가 혼신을 다해 강의하게끔 만들었다.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은 충족감으로 가득했다. 의사는 아내에게 그림 공부를 하도록 권했다. 동료 교수에게 부탁해 아내에게 그림을 지도하게 했으나 아내는 딴청만 부렸다. 음악을 듣게 하고 피아노를 치게 해도 아내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매일 화장으로 인해 달라져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어느 날은 순하게, 어느 날은 요염하게, 청순하게, 귀엽게, 아름답게 아내는 매일매일 다른 얼굴로 태어났다. 당시 방송국 출입을 하고 있던 나는 녹화 전에 반드시 메이크업을 했다. 메이크업도 독립된 일의 한 분야였다. 나는 병원으로 사람을 초청해 아내에게 메이크업을 가르쳤다. 아내 얼굴에 놀라울 만치 생기가 돌고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아내는 메이크업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나를 보고도 왔느냐는 눈인사를 할 뿐 공부에만 매달렸다. 메이크업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사들였다. 처음이에요.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건 지구가 당신만을 위해 도는 것 같았어요. 이젠 아니에요. 지구는 나에게도 똑같이 돌고 있었어요. 아내가 병원을 퇴원한 것은 물론이고 메이크업 가르치는 학원을 순례하듯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가 초보 단계예요. 다행히 저의 전공도 미술이어서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 일본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아내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내를 지겹도록 보아왔다. 시키면 마지못해 하고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한심한 그런 여자였다. 장모님이 살림을 돌봐주기로 하고 아내는 유학을 떠났다.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아내는 말했다. 당신은 내게 잘했어요. 당신이 그럴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꼭 동냥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내의 말이 지나치다 싶어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당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은 자유예요. 행운을 빌어요. 그때 신호가 붉게 바뀌었다.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지그시 밟으며 아내를 보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자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앉아 있었다. 정말로 아내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내는 얼굴을 돌려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당신 병원 집 앞에서 처음 봤을 때 어렸지만 당신이 무조건 좋았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구걸받기 싫다는 거지요. 나도 당당하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자유예요.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종강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는 나는 가슴이 떨렸다. 그 아이를 강의실에서 영영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자 눈앞이 암담했다. 지난 4년간은 행복했다. 그 아이는 나를 존경하며 따르고 나 또한 그 아이를 돌보아주며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아이는 우울증에 빠져 허덕이는 나를 말끔히 치료해 주었다. 지금 나는 그 아이와 이별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가고 있다. 경비가 서걱거리는 나뭇잎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애써 모았지만 나뭇잎은 바람에 다시 흩어졌다. 어젯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 눈이라도 올 듯한 하늘이다. 아이는 강의실에 없었다. 강의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유리창 밖에서 수양버들이 머리를 산발하고 울고 있었다. 어떻게 강의를 마쳤는지 모른다. 사회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강조하고는 서둘러 강의를 마쳤다. 강의실에 나온 나는 서둘러 그 아이가 자취를 하는 동네를 향해 달렸다. 작년 어느 눈 내리는 날 나는 그 아이의 주소를 들고 눈 속을 헤매며 자취방을 찾았다. 오래된 일본식 2층에 그 아이의 방이 있었다. 넓은 유리창에는 붉은 백열등이 비추고 그 불빛 속에서 눈송이가 물고기 떼처럼 유영하고 있었다. 나는 눈 내리는 창문을 한동안 쳐다보다가 그대로 돌아왔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2층으로 난 철제 사다리로 된 층계를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어디선가 연탄 냄새가 났다. 노크를 하고는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방문을 열었다.
그 아이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곁에는 토한 음식물이 있고 앞가슴은 쥐뜯어 풀어져 있었다. 눈은 풀려 위로 넘어가 있었고 몸은 차가웠다. 나는 아이를 들쳐업고 달렸다. 아이는 이틀이 지났는데도 깨어날 줄 몰랐다. 나는 그 아이의 뻣뻣한 손을 잡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렸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목숨과 바꾸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정물처럼 누워있던 아이가 가끔씩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너무나 깊은 잠을 자서 한꺼번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차츰차츰 깨어났다. 아이는 나를 알아보고는 영문을 몰라 했다. 내가 진행하는 프로를 즐겨본다는 의사는 오빠의 정성이 누군가를 감복시켰다고 말했다. 아이는 내가 곁에서 지켜준 것을 알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기뻐했다. 아이는 명랑하고 화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처럼 밝은 아이의 얼굴은 처음이었다. 저는 아프면 안 되는데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파도 되는 사람도 있어? 부모 복이 없으면 건강하기라도 해야 된대요. 누가? 생모가요. 생모를 만나고 있나? 아니요. 딱 한 번 만났어요. 아버지, 새엄마 모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보건소에서 제 몸에는 항체가 저절로 생겨 괜찮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생모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알아두라며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분은 장사를 하셨어요. 나를 보더니 올 줄 알았다며 통장 하나를 주었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고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에게조차 버림받은 아이는 남의 말을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다. 저 밝은 미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이의 얼굴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원망의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은 이 아이의 어디서 저렇게 밝고 화사한 미소가 솟아난단 말인가. 아이의 회복은 빨랐다. 깨어난 지 일주일 후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 나는 아이에게 퇴원하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은가를 물었다. 여행이요. 남들이 여행 다니는 것이 가장 부러웠어요. 전 가본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고 때 수학여행조차 가보지 못했거든요. 사진에서 본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보고 싶어요. 퇴원하는 날 나는 아이를 데리고 동해로 떠났다. 태초부터 그토록 거침없는 푸른 바다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늘이 낮게 내려와 앉아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알 수 없었다. 어제까지 맵던 바람은 어느새 유순한 아줌마처럼 푸근하게 불었다. 아이는 머플러로 얼굴을 감싸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모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밀려갔다가 밀려왔다. 선생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에 뭔가가 꽉 차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동해바다를 못 봤다는 게 가장 억울했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속초에서 전복을 사들고 콘도로 돌아올 때까지 아이는 바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 바다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래요. 돌아가면 저 바다가 그리울 거예요. 싫도록 봐둬.
그래도 그리우면 어쩌죠, 선생님? 그럼 할 수 없지. 동해바다 청년에게 시집 가야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그 아이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다. 아이는 거들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콘도에 놓인 사용 설명서나 관광 안내문 같은 것을 재미있다는 듯이 읽기도 했다. 병 후엔 이게 최고래. 먹어. 내가 다 된 전복죽을 퍼서 아이 앞에 놓자 아이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 때문인가, 전복죽 때문인가? 아이는 수저를 든 채 한동안 나를 응시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벼랑간 아이의 얼굴이 숙연해졌다. 왜죠?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설명이 필요한가?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정의가 있으니까. 정의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행복해. 그 아이는 조용히 응시하며 물었다. 동정인가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그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럼 사랑인가요?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나의 지금 이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그날 밤 설악엔 폭설이 내렸다. 눈은 아침까지 그렇게 내렸다. 아이는 바다를 봤을 때보다 더 놀라고 흥분해 산책을 하자며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나왔다. 우리는 우산 하나를 빌려 쓰고 눈 내리는 설악의 숲을 걸었다. 선생님, 하늘은 터질 듯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한 탓인지 높았다. 아이는 우산 밖으로 나가 뛰어다니다가 우산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제가 하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터질 듯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아이의 얼굴은 기쁨에 들떠 밝게 되었다. 태어났다는 게 늘 슬펐거든요. 근데 태어났다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너처럼 산다는 것이 늘 슬펐지. 이젠 슬프지 않아. 누군가가 널 살려주었거든. 나는 아이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제가 태어난 날에도 폭설이 내렸대요. 그날처럼 눈이 내리네요. 아, 나는 놀라 우산을 놓쳤다. 폭설은 마구 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우산을 쫓았다. 우산은 두세 번 구르더니 아이 손에 잡혔다. 우산을 쓰고 아이가 내 곁으로 뛰어왔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 아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했지? 네, 몇 날 며칠을 내렸대요. 엄마가 저를 낳으러 외가에 갔다가 길이 막혀 나가지 못했대요. 나중에 길이 뚫려 집에 가보니 다른 여자가 살림을 살고 있었대요. 엄마와 나는 그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아이는 경악하는 내 얼굴을 보며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그 아이의 얼굴에도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울며 그 아이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말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난 널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어. 누군가가 널 내게 보내준 거야. 그래, 오늘 같은 날이었어. 오늘같이 눈이 쏟아지는 날이었어. 나는 아이를 으스러지게 안으며 신음처럼 말했다. 내 누이가 죽던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내렸어. 눈송이는 까만 점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흰나비떼처럼 팔랑거리며 사뿐히 내려앉았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도 나빗대가 되어 설악의 눈처럼 내렸다. 언젠가 맑게 갤 하늘처럼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가슴도 맑게 개겠지. 그러면 우리도 슬프지 않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콘도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나는 밤새 그 아이를 지켜보다가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 아이는 침대에 엎고 테이블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자와의 사랑을 위해 또 한 여자와 자식을 버렸던 아버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식이 이만큼 자라서 어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운명보다 더한 사랑의 의지가 있어요. 한때는 선생님을 뵙지 못하는 삶은 죽음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태어남이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뻐요. 저 다시 태어났어요.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떠납니다. 행복했습니다. 양정이 올림.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아이를 태운 버스가 막 떠나고 있었다. 아, 사랑이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라는 그 아이의 말처럼 보내야 할 때 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사랑이라는 말인가. 그 아이가 떠난 것처럼 나도 그냥 이대로 그 아이를 보내야 한단 말인가.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콘도로 돌아와 나는 이틀을 더 머물렀다. 더 머무는 동안 이전의 내가 아닌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나로 다시 태어나 설악을 떠났다. 배를 누르자 누구냐고 묻는 차분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요. 아내는 방학해 귀국해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소? 그때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자동으로 된 대문이 덜컥하고 열렸다. 나는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는 현관 안에서 밝은 미소를 머금고 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너그럽게 담뿍 웃고 있는 아내는 놀랍게도 장인어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신에게서 장인어른 모습이 보여. 장인어른은 몇 번이고 날 용서해 주셨거든. 당신에게서도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 받아주셨어요. 당신 날 처음 봤을 때 무조건 좋았다고 했지? 네, 지금도요. 나는 그때서야 아내를 감싸 안았다.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아내조차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상에 묻혔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전과는 달랐다. 세상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안다. 그 아이도 한때 죽음을 생각했던 그 아이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은 다 타버린 재 같았다.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다 타버리고 미련 없이 스스로 사위는 재. 그 후 이상하게 그 아이도 그토록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도사리고 있던 죽은 누이도 생각나지 않았다. 안타깝거나 슬프지도 않았다. 패널 중 한 사람이 정희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습니까? 연탄가스를 마시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목숨과 바꾸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소리에 제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이고요. 저를 낳은 부모들조차도 저를 버렸는데 그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온몸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받아본 사람은 축복이지요. 그 이후의 삶은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이 그런 용기를 갖게 한 것이고요. 사랑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셨습니까? 전 시골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학에서 메이크업 강의를 하고 계신 그분의 아내라고 했어요.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썩은 생선 같은 당신 부부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 넣어 주었다고요. 그리고 유학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아버님께서 병원을 그만두시고 장학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첫 수혜자가 되어 달라고요. 지금 방청석에 사모님이 나와 계신데 마이크 받아주세요. 그때서야 아내가 방청객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아내에게 마이크를 가져다 주었다. 사모님은 조앤 양의 존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자가 물었다.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말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 부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알고 싶다고요. 선선히 가르쳐 주시던가요? 세 번째 가니까 말해 주더라고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조앤 양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만나 뵙고 싶지 않으세요? 사모님께서 몇 번인가 만나 뵈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이미 그분과의 연은 거기서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만나 뵙지 않고 출국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이 방송 끝나고 곧 출국해요. 오늘 저의 스튜디오에서 눈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조앤양 교수님과 사모님의 관계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예전 월미도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미군 부대가 주둔하여 삼엄한 경비를 서던 곳이 지금은 월미공원이 되어 있었다. 바다를 끼고 횟집과 카페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한쪽에는 놀이기구들이 소규모로 들어와 있어 오전인데도 젊은이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월미산 전망대에 섰다. 멀리 뿌연 안개 속으로 인천대교가 보였다. 인천공항으로 내려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는 비행기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한낱 섬이었던 곳에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생기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긴 다리가 생기고 전철이 달렸다. 예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에 대한 예전 감정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방송을 보면서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만나보고자 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 아이가 그냥 떠나겠다고 말했다. 비행기 한 대가 멀리 사라져 갔다. 그 아이가 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